박물관에는 단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남의 역사를 가져온 박물관, 그리고 자기 역사를 지켜낸 박물관.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 메트로폴리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긴 마블, 로제타 스톤. 화려한 조명 아래 약탈의 흔적들은 침묵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한 보고서를 본 순간 제 30년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세계 상위 박물관 목록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박물관은 약탈이 없었습니다. 수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입장료조차 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시된 모든 유물의 출처가 놀라울 만큼 명확했습니다. 이런 박물관이 정말 존재할 수 있는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가 알던 문명의 기준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장면과 마주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시아의 작은 반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서구 언론이 가볍게 무시해온 그 나라. 그곳에서 저는 문명을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하려 합니다. 제가 본 것, 제가 무너진 이유를, 그리고 왜 그 박물관이 전 세계의 시선을 뒤집어 놓았는지를. 세계 최고의 박물관은 어디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바티칸 시국의 바티칸 박물관,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 그리고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말입니다. 하지만 2025년 그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약탈 유물이 단 한 점도 없고 입장료조차 받지 않으면서도 연간 500만 명을 끌어모은 박물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저는 에드워드 하트먼, 영국 출신 국제개발 전문가이자 30년간 세계 박물관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루브르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대형 박물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그날은 9월 런던의 대형 박물관 회의실. 세계 박물관 순위 보고서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1위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2위 바티칸 박물관, 3위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 4위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여기까지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5위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회의실은 조용해졌고 어떤 이는 오류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었습니다. 옆자리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팝 덕 아니겠나. 요즘 한국 인기 많잖아. 저도 처음엔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루브르 960만 명, 대형 박물관 580만 명,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520만 명. 게다가 한국은 전년 대비 18% 증가, 우리는 12% 감소.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때 관장은 말했습니다. 약탈 유물 반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난 분기만 47건. 약탈 유물,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엘긴 마블, 로제타 스톤, 베냉 청동기. 우리가 자랑하던 유물들이 이제는 약탈의 증거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킨 건 문화였는가? 아니면 변명이었는가? 회의는 서둘러 끝났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검색창에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기사 제목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무료 입장, 약탈 유물제로 연 500만 명 돌파. 두 번째 기사, 모든 전시품, 자국 출토. 저는 의자에 깊게 기대 앉았습니다. 30년간 믿어온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약탈 없는 박물관. 저는 그런 개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국 박물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기둥. 자부심의 상징이던 그 모습이 그날따라 낯설게 보였습니다. 문명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쌓아올린 것이 혹시 약탈의 벽이 아니었던가. 그때 한 통의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학술조사단 초청.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전쟁과 분단,
그리고 K-팝 정도만 아는 나라.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는 말했습니다. 한국까지 갈 필요 있나? 시간 낭비지. 저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약탈 없는 박물관이 가능하다고 정말 생각하지 않는가? 그는 비웃었습니다. 그딴 건 불가능해. 모든 문명은 빼앗아온 거야. 하지만 제 안의 양심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내부 영상을 보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절제 속에 품격이 있었고 유물 하나하나가 마치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유물은 우리의 기억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 오만을 무너뜨렸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입구의 표지판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무료 입장.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무료로 여는 거지? 결국 저는 초청장을 꺼내 서명했습니다. 2주 뒤 저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 30년 경력이 정말 진실 위에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제 양심과 문명 전체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 될 것임을. 2주는 금세 지나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 안,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문명을 확인하러 간다. 아니, 무너진 문명을 마주하러 간다. 사실 저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침묵, 그리고 불편한 시선들로부터요. 서울에 도착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위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절제 속에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입구에는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상설 전시 무료. 영국 박물관은 상설 전시는 무료이지만 특별전은 유료입니다. 루브르는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기본 철학부터 달랐습니다. 지식은 누구나의 권리라는 문장이 이미 입구에서부터 선언되고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가족, 학생, 노년층, 외국인. 혼란스러웠습니다. 박물관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가? 박물관이 사람을 내려다보지 않고 함께 숨쉬는 공간이 될 수 있는가? 전시실에 들어갔습니다. 선사, 삼국, 통일신라, 고려, 조선.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멈춰 섰습니다. 상설 전시는 자국 출토 유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내원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박물관이란 남의 유물을 가져와 문명을 자랑하는 공간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자기 땅에서 나온 역사만으로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유물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출토지, 연대, 맥락. 모든 정보가 정확했습니다. 숨길 것도 얼버무릴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엘긴 마블을 떠올렸습니다. 그 위대한 이름 뒤에 얼마나 많은 침묵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무료면 적자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안내원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역사는 우리 아이들이 물려받을 권리입니다. 그 말 한 줄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빼앗고 그 역사를 돈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역사를 지키고 국민에게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초등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금관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교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남긴 보물이란다. 그 말 속에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당당함만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우리 박물관의 벽마다 침묵의 그림자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문명을 자랑하며 정당성을 말했지만 정작 양심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해가 지고 전시는 더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했던 문명은 약탈 위에 세워진 환상이 아니었는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명은 크기가 아니라 양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날 제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저 가슴 깊은 부끄러움의 정체를.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역사를 지켜냈는지
그 진실을 반드시 마주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학술단이 아닌 혼자만의 관람이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어제의 충격이 일시적 감정인지 아니면 진실인지. 입구를 지나자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전시실로 들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까치발을 들고 유물을 올려다보는 모습. 유리 진열장에 손자국을 남기지 않으려고 숨을 고르는 모습. 저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금관 앞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금이에요? 그럼 진짜 금이지. 15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거란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한 소녀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관람객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의 전시실을 떠올렸습니다. 엘긴 마블 앞에서 영국의 아이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그리스에서 가져온 것. 아마 그 정도일 겁니다. 그들에게 유물은 전시된 타인의 역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유물을 지식이 아니라 뿌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역사는 책 속이 아니라 눈앞에서 숨쉬고 있었습니다. 전시실을 나서려던 순간 취재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이 학예사를 향해 질문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면 손해 아닌가요? 학예사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라니요? 존엄입니다. 역사와 문화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문명을 전시했지만 양심은 전시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입장료 없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학예사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박물관이 국민에게 돈을 받는 것이야말로 모순 아닙니까? 그 순간 질문은 멈췄습니다. 기자들마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명은 크기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된다는 것을. 카페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펜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한 끝에 겨우 한 줄이 적혔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유물을 전시했지만 양심은 잃었다. 그리고 또 한 줄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다.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일까요? 감동일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폐관 시간이 다가왔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싶습니다. 제가 말하자 학예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역사는 천천히 볼수록 깊어집니다. 사람들이 떠난 전시실. 어둠 속에서 유물들만 은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백자 다랑아리, 고려 청자, 신라의 금관. 그들은 침묵했지만 분명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약탈당하지 않았다. 우리는 제자리에서 살아남았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문명이라면 우리는 아직 미개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더 뮤지엄 위사우트 플런더 약탈 없는 문명. 첫 문장은 이렇게 적혔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진짜 박물관을 보았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제출하는 순간 제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고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순간 나는 역사를 배신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보았다면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오자 공항 게이트 앞에는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였고 마이크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트먼 박사, 한국 박물관에 대해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료 정책은 이미지 세탁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한국이 박물관 윤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직접 보십시오. 저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언쟁할 생각도 설득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자 런던의 회색 하늘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는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이곳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파리에서 국제문화재 포럼이 열렸습니다. 겉으로는 박물관의 미래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장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시작 전부터 이미 싸늘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의 도덕성은 환상입니다. 역사적 깊이가 없는 나라가 도덕을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몇몇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 미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무료 정책은 포퓰리즘입니다. 감정파리에 불과합니다. 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때 독일 대표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트먼 박사, 직접 다녀왔다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한 단어로 답했습니다. 양심입니다. 회의실이 멈췄습니다. 몇몇은 시선을 피했고 몇몇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논쟁을 원했지만 저는 논쟁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본 건 주장이 아니라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럼이 끝난 뒤 한 동료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트먼, 한국의 쇼에 감동한 건가? 너무 순진하군.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약탈한 유물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건 지켜낸 양심이었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변명은 의미 없었습니다. 며칠 뒤 책상 위에 위원회의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박물관의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라.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명분이었고 보고서는 진실이 아니라 도구가 되어야 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커서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금관 앞에서 눈을 반짝이던 아이들. 취재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학예사. 어둠 속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던 유물들. 저는 결국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거짓을 쓰는 손보다 멈춰있는 손이 차라리 옳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메일 화면을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 칸에 한국 학예사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아직 그 전시실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줄씩 적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것은 유물이 아니라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따르려 합니다. 비록 외롭고 고통스럽더라도 말입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잿빛 런던 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 전시실에, 그 유물 앞에, 그 아이들의 눈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신문을 펼쳤죠. 일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국 박물관 반환 약속한 유물 비밀 이전 정황 포착.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스에 반환하기로 약속했던 유물 일부가 몰래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내용이었죠. 내부 문건으로 보이는 자료가 보도에 인용됐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숨기고 있다. 커피가 식었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출근해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파일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참여했던 복원 프로젝트 자료였죠. 누가 꺼내놓은 걸까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넘기다가 한 문서에서 멈췄습니다. 엘긴 마블 관련 내부 지침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하단에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엘진 마벌즈 남마이너스 리터너벌 헤러터지 비반한 문화유산.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문서 하단에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사인한 겁니다. 내 이름이 그 문서에 있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죠. 나는 보건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범이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기록한다면서 거짓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집에서 위스키를 따랐죠. 한 잔, 두 잔, 세 잔.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책장에서 제 논문들을 꺼냈습니다. 박사 논문, 학술지, 계제 논문들. 모두 제 자랑이었죠. 문화재 복원의 윤리, 박물관의 사회적 책임, 거창한 제목들이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나는 수년간 상처 위에 금칠을 하며 예술이라 불렀다. 논문들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손에 힘이 들어갔죠. 찢어진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까? 제 30년이 전부 거짓이었습니까? 소파에 쓰러져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움이었는지 분노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트북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메일이었죠. 한국 학예사로부터였습니다. 손을 뻗어 노트북을 당겼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선생님께.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은 양심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그 빛을 찾고 계십니다. 박물관은 상처를 치유하는 곳입니다. 선생님도 그 안에 계십니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죄책감을 녹였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논문 조각들을 주웠습니다. 하나하나 모았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없었죠.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는 별이 있을 겁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떠올렸습니다. 중앙박물관 창밖으로 본 하늘. 그곳도 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뭔가 달랐죠. 우린 빛을 훔쳤다. 그들은 빛을 나눴다.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유물을 복원했지만 역사는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문명은 시험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차례였습니다.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쓴 내용을 읽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더 솔직해야 했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10년 전 비반한 문서에 서명했다. 그때는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틀렸다. 우리는 문화를 지킨 게 아니라 범죄를 은폐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박물관은 나에게 묻고 있었다. 당신은 무엇을 지켰습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이었죠. 나는 처음으로 진실을 되돌려주고 싶었다.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새벽까지 썼습니다. 멈출 수 없었죠.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아침이었습니다. 잿빛이었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끝입니다. 제 경력이 끝나는 거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늘 늦게 도착하지만 한 번 오면 멈추지 않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명은 더 트루스였습니다. 나는 파일을 닫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단 하나의 빛은 선명했습니다. 진실은 이제 나를 멈추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보고서는 제출했지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묵살한 거죠.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총회 초청장이었죠. 문화재 반환의 윤리적 기준 제정의가 의제였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자리였습니다. 파리로 향했습니다. 총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각국 대표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냉랭했죠. 모두 한국의 급부상을 견제하려는 기색이었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물관의 미래를 논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죠. 한국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게 진짜 의제였습니다. 각국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먼저 나섰습니다. 문화재는 인류의 유산입니다. 특정 국가의 소유가 아닙니다. 박수가 터졌죠. 미국 대표가 이어받았습니다. 무료 정책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감상적 접근은 위험합니다. 또 박수. 저는 객석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본질을 말하지 않았죠. 오후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하트먼 박사, 한국 방문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준비하지 못했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오늘 나는 학자가 아니라 인간으로 서야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약탈의 보건가였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누군가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30년간 저는 벽을 복원했습니다. 금박을 입혔고 색을 칠했습니다. 예술이라 불렀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건 은폐였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죠. 한국의 박물관은 나에게 문명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영국 대표단이 불편한 기색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도둑질이 아닌 기억으로 문화를 세웠습니다. 약탈 없이 500만 명을 모았습니다. 입장료 없이 품격을 지켰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가려는 거였죠. 몇몇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의 냉소가 내 양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다시 앉았죠. 저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봤습니다. 금관을 보며 자랑스러워하는 아이들을요. 이건 우리 거예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을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그리스 거야. 이건 이집트 거야. 우리는 아이들에게 약탈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클로즈업했죠. 박물관의 크기가 아니라 그 안의 양심이 한 나라의 품격을 말해줍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10명.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냉소가 나왔습니다. 영국 대표단 몇몇이 자리를 떴죠. 상관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SNS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트렌드 1위가 제 이름이었죠. 그의 말이 진짜였다. 드디어 누군가 진실을 말했다. 양심의 보건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울었어요. 악수를 청했죠. 한국 대표단도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대표는 저를 외면했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죠. 배신자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스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영국 문화학자 유네스코 총회에서 한국 찬사서구 박물관, 부끄러움을 배우다. 약탈의 시대는 끝났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밤이었습니다. 에펠탑이 빛나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 학예사였습니다. 선생님, 방금 뉴스 봤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선생님이 구원하신 건 선생님 자신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진실은 전염됩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박수는 진실의 끝이 아니라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득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들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유네스코 총회 다음 날 세계가 들썩였다. 뉴스 채널이 쉴 새 없이 자막을 갈아 끼웠다. 서구의 박물관, 부끄러움을 배우다. 한국, 약탈 없는 문화의 모델. 영국 학자의 양심 선언. 전 세계 감동 조회수는 치솟았고 인터뷰 요청은 줄을 이었다. 그러나 내 휴대폰에는 다른 메시지도 함께 도착했다. 배신자 조국을 판 남자 30년 경력,
한순간에 무너졌다나는 화면을 껐다. 숨을 고르고 창밖을 보았다. 파리의 밤, 에펠탑은 여전히 빛났다. 아름다움의 뒤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이제 나는 안다. 빛은 때로 눈을 멀게 한다. 일주일 후 런던으로 돌아왔다. 입국 게이트 바깥 카메라가 일제히 번쩍였다. 박사님, 영국을 배신한 겁니까? 한국을 칭찬한 발언 철회할 계획 없습니까? 나는 짧게 말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 말 뒤에 침묵은 길었다. 기자들은 다음 질문을 찾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택시에 올랐다. 도시의 공기가 낯설었다. 같은 런던인데 달라 보였다. 사흘 뒤 의회가 긴급회의를 열었다. 의제는 문화재 반환 재논의. 복도는 술렁였다. 셔츠 깃을 세운 의원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거리에는 시민단체가 모여 있었다. 영국박물관 앞, 메트로폴리탄 앞, 루브르 앞. 구호가 바람을 타고 번졌다. 반환하라. 약탈의 시대를 끝내라. 손팻말 위에 글씨는 흔들렸지만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학으로 출근하자 복도는 조용했다. 동료들은 눈을 피했다. 회의실에 들어가도 발언권은 내 차례 앞에서 끊겼다. 메일함에는 항의와 경고가 쌓였다. 그런데 밤늦게 다른 메일들이 도착했다. 교수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가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교 한 명이 문을 두드렸다. 교수님, 면담 가능하실까요? 저는 교수님 편입니다. 그의 눈빛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뻗어 있었다. 늙은 체제의 벽은 두꺼웠지만 균열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넓어지고 있었다. 그 주말 나는 박물관 앞을 걸었다. 계단 위에서 한 소년이 멈춰 섰다. 관광지 지도를 접으며 어른에게 물었다. 이건 우리 건가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바람 소리만 귀에 맴돌았다. 나는 계단 아래에서 고개를 들었다. 거대한 기둥이 하늘을 찔렀다. 웅장한 석재의 무게가 내 어깨 위로 떨어지는 듯했다. 문득 서울의 입구 표지판이 떠올랐다. 상설 전시 무료. 짧은 문장, 그러나 진실의 문을 연 문장. 한 달 뒤 한국에서 초청장이 도착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제목은 기억을 복원한 사람. 나는 답장을 보냈다.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원하신 것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웃음이 흘렀다. 선생님, 이제 우리 모두 복원가예요. 나는 알았다. 이 초청은 명예가 아니라 책임이었다. 말로만이 아니라 걸어가야 할 길이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작은 환영 인파가 보였다. 학생들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 생크 유 에드워드. 양심의 복원가를 환영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는 여러분에게서 문명을 배웠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강과 고층 빌딩 사이로 그 도시의 호흡이 들렸다. 절제된 박동, 흔들리지 않는 리듬. 나는 그 리듬을 따라 심호흡을 했다. 박물관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학자, 학생, 시민, 기자.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말했다. 나는 박물관을 복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이어서 천천히 확실하게 덧붙였다. 하지만 오늘 나는 인간을 복원받았습니다. 순간 홀은 고요해졌다. 나는 말을 이었다. 30년 동안 나는 벽을 복원했습니다. 금박을 입히고 색을 칠했습니다. 그걸 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폐였습니다. 여러 쌍의 눈이 반짝였다. 나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곳은 유물을 보존한 곳이 아니라 인간의 품격을 복원한 곳입니다. 나는 그 품격에 구원받았습니다. 첫 줄 어딘가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다. 둘, 셋, 그리고 전 좌석으로 번졌다. 기립박수였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뜨거웠지만 울지 않으려 애썼다. 그때 무대 옆에서 익숙한 얼굴이 다가왔다. 한국의 학예사였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선생님, 이제 우리 함께 복원합시다. 무너진 양심을요. 우리는 악수했다. 악수는 짧았지만 약속은 길었다.
행사 뒤 작은 간담회가 이어졌다. 학생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교수님, 진실을 선택하는 순간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대답했다.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을 외면한 내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물었다. 문명이란 무엇일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고 말했다. 약탈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문명입니다. 메모장 위로 펜 소리가 부드럽게 흘렀다. 그 소리는 오래전 도서관의 서가 사이에서 들리던 배움의 소리와 같았다. 저녁 박물관을 천천히 걸었다. 낮의 웅성거림은 가라앉고 유리 진열장 속 조명만이 은은하게 남아있었다. 백자 다랑아리의 곡선이 숨을 쉬듯 부풀었다가 가라앉았다. 청자의 비취빛 표면에는 세월의 물결이 잔잔히 흘렀다. 금관의 얇은 금판은 빛을 받아 가볍게 떨렸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말을 들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제자리에서. 나는 유리 반사면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30해 전의 오만은 사라지고 미숙하지만 단단한 표정 하나가 남아있었다. 중앙홀 통로 끝에서 국악선율이 조용히 흘렀다. 현의 떨림이 공기를 가늘게 긁어내고 장단이 심장과 호흡을 맞췄다. 나는 음악을 따라 발을 옮겼다. 천장의 그림자 사이로 깃발 같은 빛이 펄럭였다. 누군가의 손에 들린 국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국기. 기억으로 지어진 깃발. 그 깃발이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히 펄럭이고 있었다. 야외로 나가 노을을 보았다. 도시의 윤곽이 붉게 물들었다. 아이들이 계단을 뛰어 올랐다가 내려왔다. 가방에 매단 배지가 흔들렸다. 작은 금관 모양, 작은 다랑아리 모양. 한 아이가 친구에게 자랑했다. 이건 우리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이 짧은 문장을 듣기 위해 나는 아마도 30년을 걸어온 셈이었다. 밤이 내려앉을 즈음 호텔 방으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전원을 켰다. 메일함에는 축하와 비난이 뒤섞여 있었다. 한 통을 열었다. 영국의 젊은 학자였다. 선생님, 오늘 강연 영상 봤습니다. 저도 바꾸고 싶습니다.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나는 답장을 썼다. 먼저 박물관에서 가장 어두운 방을 찾으십시오. 그곳에 놓인 유물의 설명문을 한 줄 한 줄 다시 읽으십시오. 그리고 빠진 단어가 무엇인지 적어보십시오. 그 단어가 반환이든 출처이든 사과이든 그 빈칸을 채우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전송 버튼을 누르자 작은 숨이 길게 빠져나갔다. 나는 알았다. 내 싸움은 연설로 끝나지 않는다. 새로운 세대와 함께 써야 할 아주 긴 보고서가 남아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물관의 작은 회의실에서 실무진과 만났다. 특별전의 구성, 동선, 교육 프로그램, 접근성, 수어 해설, 다국어 자료. 한 항목이 빠짐없이 검토됐다. 나는 제안했다. 전시 끝 지점에 다시 쓰는 캡션 공간을 만들죠. 관람객이 직접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유물. 한 점을 떠올리고 그 옆에 붙어 써야 할 단어를 적게 해봅시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학예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박물관은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곳이니까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다. 책임의 언어는 무겁지만 함께 들면 가벼워진다. 오후 나는 한 통의 공식 서류를 받았다. 영국박물관 내부윤리위원회 청문 출석 요구.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혀 있었다. 사유는 간단했다. 기관의 위상 훼손 가능성에 관한 지뢰.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웃음이었다. 위상이란 무엇인가? 벽의 높이인가, 금박의 두께인가, 아니면 설명문에서 빠진 단어의 길이인가? 내가 아는 답은 하나였다. 위상은 양심의 그림자다. 빛을 등지면 길어지고 빛을 마주하면 짧아진다. 밤, 박물관 앞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차갑지 않았다. 서울의 밤은 유리처럼 반짝였고 나의 마음은 종이처럼 가벼웠다. 나는 속으로 적었다. 그들의 박물관에는 소리 없는 국기가 펄럭였다. 그리고 한 줄을 더 보탰다. 나는 그 깃발 아래에서 내 국적을 다시 배웠다.
국적은 여권의 표지가 아니라 선택의 문장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호텔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진동했다. 영국에서 온 메시지였다. 의회 재논에 시민청원 10만 돌파, 젊은 큐레이터 연대 서명. 파장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창가에 섰다. 유리 너머로 도시가 흐르고 내 안쪽으로 시간이 흘렀다. 멀리서 국악의 장단이 낮게 깔린 듯했다. 서두르지 말라고, 그러나 멈추지는 말라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늦게 도착하지만 도착하면 방향을 바꾼다. 그리고 이제 나의 방향도 바뀌었다.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오늘 나는 한 시대의 문을 닫았다. 내일 나는 다른 문을 열 것이다. 그 문의 이름은 양심의 복원이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고록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더 뮤지엄 어브 칸션스 양심의 박물관이었죠.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약탈의 시대를 살았지만 기억의 시대를 목격했다. 매일 아침 책상에 앉아 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들, 깨달음들, 그리고 변화들을요. 세상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루브르가 일부 유물 반환을 결정했죠. 베냉 청동기 26점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독일도 따랐습니다. 나미비아에서 약탈한 유물들을 돌려보냈죠. 이탈리아, 네덜란드도 움직였습니다. 세상이 드디어 옳은 이유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파리의 청년 운동단체가 시위를 벌였죠. 한국식 문화 윤리를 따르라. 플래카드가 흔들렸습니다. 국제박물관 연맹이 긴급 총회를 열었습니다. 의제는 새로운 박물관 윤리 기준이었죠. 회의 끝에 결정이 났습니다. 한국 모델을 공식 권장 기준으로 채택한다. 이제 세계가 그들의 방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양심을 수출했습니다. 어느 날 옥스퍼드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특강 요청이었죠. 제자들이 듣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섰습니다. 학생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얼굴들이었죠. 그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문명은 무엇입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약탈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문명이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죠.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진짜 박물관을 보고 싶어요. 그래, 가보게. 자네도 그곳에서 배울 게 많을 거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았죠. 국립중앙박물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해질녘이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죠.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금관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자랑했죠. 이거 박물관에서 받았어. 이건 우리 거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죠. 그래, 이것이 진짜 제국이다. 기억의 제국. 중얼거렸습니다. 제국은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양심으로 세워집니다. 그들의 침묵은 제국의 함성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그날 본 유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백자 항아리, 금관, 청자. 그것들이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박물관의 조명이 켜졌죠. 은은한 빛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품격 있었습니다. 회고록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입력했습니다. 이제 약탈의 시대는 끝났다. 기억의 시대가 시작됐다. 저장했습니다. 완성이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물관을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입구에 표지판이 보였죠. 무료 입장. 처음 이 표지판을 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그렇게 물었었죠. 이제 압니다. 그들은 인간을 믿었고 양심을 믿었습니다.
나는 한때 약탈의 벽을 복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박물관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원은 벽이 아니라 양심이었다는 것을. 문명의 척도는 기술도 부도 아닙니다. 기억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선택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